안녕하십니까. 논리를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도반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바라보고 보는 것들, 우리 도반 여러분들은, 즉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같이 가는 거니까 재미있죠? 예, 재미있을 겁니다. 조금 제가 이제 승비업하고 빠르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한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저도 공부를 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로 인연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볼까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어떤 형태 어떤 삶에든 들러리가 있고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될 겁니까? 주가 될 겁니까? 자, 오늘은 제 54강으로 영린과 아킬레스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린과 아킬레스건. 원래 우리 강의 재질을 뭐로 할까 하다가 원래는 격과 용의 특성, 격의 특성, 격은 우리 타고난 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용은 내가 추구해야 할 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격과 용의 특성을 그렇게 하려다가 한번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영린, 영린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린지화라고 하죠. 영린지화라고 우리 잘 알죠? 그 한비자 세난편에 나오는 처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의 의미가 뭡니까? 영린과 아킬레스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뭡니까? 십신과 이십신, 십신의 복합 성향, 양일간의 십성과 음일간의 십성. 그래서 원래 치면 이십신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주자겠습니까? 자, 오늘 그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십신의 개념 혹은 양일간의 십신, 음일간의 십신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이제는 그 사주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해줘야만 어떤 인간사의 흐름들을,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신다면은 바로 그 누군가 사주에 대한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바로 명쾌하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간목일간에 우리가 병화, 이것을 식신으로 부르고 정화를 상관으로 부를 때, 식신은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것,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식신 같은 경우 이럴 때 식신용신이다, 간목일간에. 아니면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이렇게 식신용신이다, 양일간일 때, 그러면은 자, 앉아서 가만히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까? 움직이는 일을 시켜야 됩니까? 앉아서 공부하고 가만히 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움직이는 일을 시켜야 되지, 뛰어도다니는 일을. 바로 그것이 바로 특성인 겁니다. 반면에 간목일간에 아니면 무슨 일간이든 상관이다, 음의 식상이죠. 말하자면 음의 식상이다, 이럴 경우는 뭐합니까? 자, 몸으로 뭘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해도 이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어설픕니다. 그런데 머리를 써서 뭘 해라, 그때 기가 막힌 거죠. 바로 사람의 특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을목일간일 때는 식신, 병화가 상관이니까 이 상관이 머리가 좋냐? 아니죠. 을목일간, 음일간일 때는 이 병화가 역시 마찬가지. 이게 식신이 상관이지만 상관이 행동적 특성이 강하고, 이 식신이 바로 학자적 성향이라 있죠. 즉 학자는 양일간일 때는 상관이 되고, 우리가 그냥 상관이 똑똑하다는 것은 양일간을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고전에 어떤 선현들이 이렇게 양일간의 기준으로 흐름을 잡아놓은 것을 후학들이 자꾸 이렇게 와전시켜서 지금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말의 의미에 현혹이 돼서 그냥 또 그대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3000%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음일간의 식상, 식신, 양일간의 상관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은 아예 양의 식상. 그럼 뭡니까? 양의 식상 하면 깡패 딱 나와야 되죠. 그럼 음의 식상, 학자, 기가 막힌 학자 딱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가장 그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것들 한번 따져봅시다. 뭡니까? 그러면 양의 뭡니까? 식상,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것. 그 다음에 양의 관성, 음의 비견, 비겁. 즉 음비를 우리가 양일간일 때는 겁재라고 부르고, 음일간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견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깡패가 되는 것인 거고,
또한 양의 식상, 그래서 양일간에 있던 식신, 음일간에 있던 상관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깡패적 특성, 행동적 특성이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의 관성은 뭐 음이나 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양의 관성이라는 것은 양일간에 있던 편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리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실리, 사업가, 재성. 그런데 음의 관성은 뭡니까? 학자가 되죠. 또 학자. 꿈꾸는 이상주의자, 음의 관성. 그래서 양일간일 때는 정관, 음일간일 때는 편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관, 음관, 음인성, 양인성, 음인, 양인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음인격이다. 그럼 이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실감도 좀 있고 학자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구나. 과학자의 개념이 과학자, 수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양인격이다. 양인격. 이 양인격을 겁재를 또 양인격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양의 인수격, 양의 인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인성이란 간목일 때는 임수, 을목일 때는 임수.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병화일 때는 간목, 정화일 때도 간목. 이렇게 양의 인성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인성. 양인성일 때는 무슨 기질이 강하다? 식상의 기질과 행동적 특성이 강하다. 즉 양의 인성은 뭡니까? 양의 인성은 식상 플러스 관성. 이게 양의 인성이죠. 음의 인성은 인성 플러스 재성. 그리고 또 인성. 이것이 음의 인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로서 우리는 특성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사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양의 인성격, 음의 인성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일간일 때는 거꾸로 해석을 잘못하니까요. 그러면은 굳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다. 그럼 음일간의 정관이다. 정관. 아니 정제다. 정제. 음일간의 정제는 임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은 순순히 그 학자 명조입니까? 아니면 정제니까 사업가 내지는 경리상부, 경리사원 같은 명조가 됩니까? 예, 이건 비록 정제지만 음일간의 정제이기 때문에 즉 양의 재성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편제, 양일간일 때 편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학자를 얘기하죠. 학자. 왜? 체는 신금이기 때문에 식상이고 합도 인성이니까 이것은 학자적 성향이 강한 그런 재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양의 재성, 음의 재성, 양의 관성, 음의 관성. 우리가 모든 오행의 가장 그 실질적인 특성, 온전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갑병무경임 양간이 아니라 을정기신계 음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십신 내지는 오성의 순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음의 식상이 음의 십신이 되는 겁니다. 즉 비견겁제의 원래 특성, 깡패적 특성, 강한 특성은 음의 음비견, 양일 때는 겁제, 음일 때는 비견일 때. 그리고 식신의 그 뜬구름을 잡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재치 있고 발랄하고 명랑한 연예인의 끼 발산하는 것들, 바로 이런 순수한 기질,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음의 식상. 그래서 양일간일 때는 상관, 음일간일 때는 식신. 그리고 순수한 실리적이고 성실의 대명사, 현실감 있고 실리적인 그런 개념들은 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의 재성, 즉 양일간일 때는 정제, 음일간일 때는 편제.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해가는 것, 절도 있는 것. 이것은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음의 관성, 양일간일 때는 정관, 음일간일 때는 편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순수 지성적인데 현실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지식 체계를 따라가는 것, 그건 인성인데 양일간일 때는 정인, 음일간일 때는 편인. 그래서 뭡니까? 음의 재성, 음의 인성. 그리고 반면 양의 인성은 지금 얘기했던 학자는 학자인데 약간 문학적 기질이 강한 학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그 사주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하겠습니까? 격이 그 사주에서 제일 강한 특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격과 종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일반격, 내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한다고 잡읍시다. 내격이든 종격이든 관계없이 격은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주의 가장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내격에서의 격은 어떻습니까? 가장 강하면은 그것이 기신이 됩니까? 희신이 됩니까? 가장 강하면은 그것은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반대, 즉 사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임성과 비겁, 식, 재, 관 이렇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강할 때,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가장 강하다.
여러분 식상이 가장 강하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한 그 사람 특성을 알 수는 없겠죠. 왜? 무슨 식상이냐가 나오기 전에는, 즉 양의 식상일 때는 행동적 특성이 강한 학자가 아니고 운동선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음의 식상일 때는 학자를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학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음의 식상이 격이다. 음의 식상이 격이다. 음의 식상이 격이다. 혹은 그냥 식상의 전체 의미로 식상이 격이다. 그럼 이 사주는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바로 신약이 되죠. 왜? 식상이 제일 강하다는 의미 하나 가지고. 그럼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성과 비겁 중에 어떤 강한 세력, 활성화되어 있는 세력. 활성화는 뭡니까?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려서 통근을 했든, 아니면 지장간이 천간을 뿌리를 내리고 투간을 했든, 그런 것들을 활성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과 용. 그래서 내격 체계에서 격은 최대 기신을 의미합니다. 용은 용신의 최대 용신을 의미합니다. 즉 최대 희신, 희신 중에 제일 강한 것을 용신이라고 표현하고, 기신 중에 제일 강한 것을 그 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격 체계에서는. 그래서 격과 용신은 서로 견제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한 사주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양대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몇 개가 있습니까? 통상 볼 때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자, 하나의 사주를 작성해 볼까요? 자, 봅시다. 임자, 정인목, 갑진, 그다음에 무술,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무게화, 병정사,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 때, 일간은 뭡니까? 일간이 무토죠. 무토. 이 물간이 무토라는 것은 이 사주를 바라보는 모든 기준점,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10간의 그 큰 수레바퀴에서 어디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일단 무토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본적으로 두뇌 플레이가 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주에 금이 많으니까 살결이 얼굴이 네모지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안 맞는 겁니다. 목이 많아야 길쭉길쭉 아닌 겁니다. 금이 많든 뭐로 같든 그것은 관성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일간 자체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관성이 많을 때는 사주가 각이 좋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관의 특성 뭡니까? 관성, 정확히 치면은 음비, 양의 식상, 그리고 그 관성, 양관, 음관, 그리고 양의 인성, 이런 것들이 사주에 많으면은 눈이 동그랄까요? 아니면 눈이 약간 옆으로 째졌을까요? 여러분, 어느 눈이 날카롭습니까? 어느 눈이 이렇게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까? 째진 눈이죠. 바로 특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얘기한 거 눈이 째지고 대신 광대뼈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을수록. 반면에 사주에 음의 인성, 그리고 음의 식상, 그럼 재성은 둘 다 관계없습니다. 양재, 음재, 그리고 양의 비견,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눈은 동그랗게 돼 있고 얼굴은 부드럽게 돼 있는, 이것이 특성인 겁니다. 체격도 좀 작게 했죠. 이것이 기본적인 그 흐름과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좀 한번 이 사주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하는 게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이제 사주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야 좋죠. 자, 좀 약간 바뀌었는데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요. 일간을 봅시다. 무토일간으로 놓고요. 무토일간으로 놓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자, 비겁과 인성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네. 정화, 인성, 정화. 그리고 뭡니까? 간목이 있네. 간목이 뭐죠? 식재관, 간목, 관성이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재성이네요. 재성이 있고, 재성과 관성과 그 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봅시다. 재성인데 무슨 재성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지금 편재 양일간이니까 관성인데 편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용어를 혼란스럽지 않게 뭐라 합니까? 양일간이란 말을 해줄 때는 편재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그냥 얘기할 때는 뭐라 합니까? 양관, 관성인데 양관, 양재, 음인성, 이렇게 지금부터 표현을 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천간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양의 관성이니까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성입니까? 관성이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실리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하구나. 이걸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뭡니까? 편재인데 겉으로는 재성이지만 이 편재는 학자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식상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양재는. 그래서 이 양재성, 그러면 상당히 성미도 급하고 머리도 좀 잘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음의 인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음의 인성, 양의 재성 이 두 개 때문에 이건 학자 명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목도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겉보기, 우리가 별을 볼 때 겉보기 운동처럼 겉보기고, 실제는
이 간목과 임수와 정화의 세력이 어느 게 강한 것인가를 봐야 되죠. 제일 강한 게 격이 되면서 그 사주의 가장 강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늘 지정을 더 써볼게요. 이 사주장관 뭡니까? 자, 무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금과 병화. 여기는 신, 정, 무. 여기는 진토는 을, 개, 무. 이게 진토입니다. 그럼 자는 임, 개. 이것이 지금 지장간이죠. 이 지장간하고 점수를 따지는데 월지가 몇 점? 100점. 시가 몇 점? 60점. 일지가 30점. 20점. 이 점수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점수에 모든 구도가 들어온 뒤에는 또 점수를 버리세요. 왜 버리라고 하느냐? 나중에 뒤에 후학 누군가가 또 오해를 할까 봐. 이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월지가 100점 이러면 이 100이라는 의미를 나중에 100을 쓰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월지는 흰 색깔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주학이 그렇게 와전되어 오듯이. 그래서 나중에 점수의 개념들은 어떤 분석하게 한 거니까 완벽하게 숙지가 되면 버리시고 그 전까지는 계량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 이 임수를 봅시다. 임수. 임수는 수인데 임수가 그 월지 제일 많은 점수인 월지의 진중에 탔나 봅시다. 을, 개무. 개수가 있네요. 그래서 임수는 그 진중에 탔습니다. 그럼 몇 점? 임수는 진중에 100점을 탔네요. 그럼 임수를 다시 봅시다. 월지 시지인 경금과 병화에 임수가 탔는가요? 여기 못 탔죠. 그다음에 술토 어디입니까? 무술의 일지인 술토 신정무 여기도 임수 수가 없습니다. 연지에 임계니까 오리지널 왕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20점 점수가 그래서 연지에서 20점에서 임수의 점수는 120점. 이렇게 임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월지를 타고 또 한 걸 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목을 봅시다. 이제 간목. 간목은 우선 월지를 탔나 봅시다. 월지 진중에 을목인데요. 그래서 간목도 월지 100점을 탔습니다. 이거 상당히 대단하네요. 이거는 월지를 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또 봅시다. 간목이 월지를 탔고 또 시지. 여기는 목이 없죠. 술토에도 신정 목이 없죠. 그리고 연지도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그냥 단지 100점만 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합해보면은 여기 임수 120점 플러스 간목 100점 도합 220점이 되네요. 어디가? 식재관 모두의 세력을 합한 것이 식재관 모두의 세력, 즉 식재관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주에서 자, 양의 식상, 음의 식상, 양의 재성, 음의 재성, 양의 관성, 음의 관성 6개 중에서 이 사주에서 존재하는 것은 양의 재성과 양의 관성 이 두 개가 그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럼 인성의 세력인 여기 정화를 봅시다. 정화. 정화는 월지에 을계모 탔습니까? 못 탔죠. 그럼 자 시지에는 그러니까 경병이니까 병화에 탔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시지에 60점을 탄 겁니다. 이 정화가. 그 다음에 또 일지에 신정무기 때문에 또 여기에 30점을 탔네요. 정화가. 그리고 연지는 못 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몇 점? 정화는 60점 플러스 30점에서 90점. 그럼 이쪽으로 봅시다. 이쪽으로. 이 정화는 90점. 인성과 비겁. 인성과 비겁에는 양의 인성, 음의 인성, 양의 비견, 음의 비견 4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 사주에서 존재하는 것은 음의 인성 혼자가 그 4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90점이고 이쪽 총 합해서 220점이니까 어디가 강합니까? 신약 사주가 되죠. 물론 나중에 이게 중복 수치 사주라고 해서 요거 220점이 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진중에는 이 진중에 임수와 간목이 동시에 점수 계산을 했는데 이 둘이 같은 편일 때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 같은 편일 때는 이 점수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은 220점 마이너스 100점. 그러면 간목과 임수 두 개 합한 점수가 똑같은데 얘 같습니다. 대신에 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점수가 같을 때만 그 차점 더 알파가 더 유리하게 힘이 3개 작용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접어놓고요. 그럼 이 사주를 각계의 힘을 비교할 때 이 사주의 가장 강한 특성은 뭡니까? 강한 특성은 우리 임수죠. 임수. 그럼 임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임수는 이 사주에서 편재라고 부르는 것인 거고 바로 양의 재성. 이것이 격입니다. 가장 강한 특성. 그럼 이 사주는 어떤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느냐? 양의 재성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양의 재성은 어떻습니까? 꼼꼼합니까? 아니면 좀 뜬구름을 잡거나 사람이 발랄합니까? 예, 발랄하죠. 왜? 식상 기질이 있으니까. 학자적 성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그 독특한 걸 좋아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죠. 양의 재성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격이라고 부른다. 격. 그런데 격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여기는 양의 관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관이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고전에서는 이걸 또 재관이 아름답게 돼 있다 해서 재관 쌍미면 사주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좋다가 하는 옛날부터 재성과 관성을 제일 좋게 쳤기 때문에 신강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적당히 있으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하고 안 귀하고는 오로지 뭐가 얘기합니까? 오로지 운이 얘기합니다. 운이. 여러분 저기 음의 재성 사주와 양의 재성 사주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을까요? 물론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음의 재성이 더 많이 벌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운 좋은 사람이 돈 더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성. 나중에 앞으로 이걸 자꾸 얘기해 나갈 겁니다. 자, 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도 있다는 것은 간목도 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목도 격이라는 얘기는 이 양관이 또 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관의 특성도 100점이니까 적진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양관의 10점, 꼼꼼한 성정과 약간의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성향이 같이 강한 겁니다. 재성과 관성이.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그 어떤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그다음 또 음의 인성입니다. 정화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는 크게 세 가지 습성으로 이 사주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여러분 저기 단순한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도 성정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격이 하나일 때 뚜렷하면 그렇게 습성이 하나로 나타나지만 지금 이 사주는 자 봅시다. 재성, 양재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양관의 특성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 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정화, 인성, 음의 인성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특성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두뇌 플레이가 잘 된다 못 된다. 식상성과 인성, 식상을 대표하는 편재가 있고 양재가 있고 음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더나 무토일 간에 아주 두뇌 플레이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주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즉 성질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 사주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격이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를 좀 지워놓을게요. 흔히 얘기하는 이 사주가 재격이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재격. 가장 개념 재격. 물론 또 관격 이렇게 이건 이 합하면 이건 재관격이 되는 겁니다. 재관격. 재관격의 인용, 음인용이죠. 음인용 정확히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격과 용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강하다, 강하지 않다의 개념으로서 격과 용을 볼 때는 그 가장 강한 거니까 격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주가 재격은 재격인데 실제 이제 습성에서는 재격인데 식상의 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재격, 재습성이 많은 것 같이 돈을 많이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실제 습성은 그 뜬구름을 잡는 이렇게 재밌게 노는 그런 습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격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습성 말고 사회적으로 성패, 성취 이런 개념은 또 별도입니다. 자, 우선 이걸 그냥 지금 재격, 재관격 두 개를 놓던 재격하고 인성용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악 같은 겁니다. 필요악이면서 업일 수도 있죠. 불교에서는 전생이라고 친다면 전생의 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격이라는 개념은. 격이라는 개념은 격은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습성인데 자신은 그거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 습성 같은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용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즉 이 사주는 재격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다. 남자다. 그러면 재성이 의미하는 것은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육친으로 굳이 칠 때 꼭 부인만 의미하진 않지만 부인이나 부친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재물, 돈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강하니까 돈을 잘 번다? 아니면 부친이 현출하다? 아니면 마누라가 이렇게 많다 제가 강하니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실제로서 이런 경우는 제가 격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격은 우리한테 업보다 보니까 이 사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운이 나쁠 때 어떤 사람은 돈이 깨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깨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친척이나 형제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재니까 돈 내지는 부친 혹은
부인 쪽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격은 그 사람이 가진 업이고 가장 취약점. 아까 우리 이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영린지화라고도 얘기했죠. 영린지화. 아마 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바로 격은 업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면 이 사주는 다른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딱 하나, 다른 건 다 갖추고 있을 수 있어도 돈에 대해서만은 많이 돈 때문에 힘든 삶을 겪게 된다든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부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부인하고 인연이 지금 덜 된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어렵더라도 둘이 부부간의 금술은 끝까지 좋게 가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문제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격이다 싶으면 일단 이혼 확률이 상당히 큰 겁니다. 왜? 이 사람 타고난 것을 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친과의 관계도 조금 소원스럽게 이렇게 불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고난 거. 이게 바로 격의 특성인 겁니다. 이루지 못하는 특성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인수가 용신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제격, 이 습성을 대신 성격이 꼼꼼한 것, 이것은 습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루는 건 다른 것. 이건 인성, 명예를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일을 할 때 사업이나 돈을 벌기 위한 개념으로서 움직인다. 아니면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 은행이나 경제 관련 곳에서 일한다. 이러면 일을 성취해서 참 성취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학문이나 학자적 용은 그 능력이 똑같은 조건일 때 격은 어렵게 나타나는 거고 용은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조금만 공부해도 바로 받아들인다.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또한 그렇게 깊게 학문적으로 깊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돼 있죠. 굳이 친다라면 모친하고의 관계가 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친하고 관계는 애매할 수도 있고 모친하고 관계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경우에 남자가 이런 사주가 있다 치면은 결혼할 때 배우자는 현대적 의미에서 자신보다 레벨이 사회적 레벨이 약간 낮거나 이렇게 보통 통례보다 좀 더 낮은 개념을 겪게 되는 거죠.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남들은 진짜 대충 생겼어도 좋은 여자가 이렇게 막 모시고 다니지만 이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90% 이상의 데이트 비용을 쓰면서도 어떤 사람은 7, 80% 여자가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7대 3이라고 볼 때 이 사람은 90%나 100%를 자기가 쓰면서도 그렇게 좋은 여자하고 인연이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운에 따라 다르지만 똑같은 조건일 때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격입니다. 그래서 업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속으로 부러워하고 남들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격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이렇게 마누라 내지는 또 다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돈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관격이라고 치자. 관격. 재관격일 수도 있고 관격일 수도 있겠죠. 재관격일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관격 하나만 있는 관격이라고 칩시다. 관격은 어떻습니까? 관격이나 관용신이나 사주의 관이 강한 겁니다. 관격이나 관용신이나. 그래서 둘 다 얼굴에 이렇게 똑같이 여기 관골이 나왔고 눈이 이렇게 째지고 우리부리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말도 이렇게 딱딱 끊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격이나 관용. 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리스마, 칼 양쪽에 2개 들고 있죠. 그래서 카리스마, 나 칼 있다고 다니죠. 왜? 관격들은. 관이 용신이든 관격이든 둘 다 관의 특성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관의 의미는 현대적으로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관이 격일 때는 똑같이 특성이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관이 격인 경우는 공무원이나 관 생활을 기피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틀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관이 격인 경우는 자기가 혼자 독립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어떤 조직 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이 용신일 경우는 거꾸로 아주 조직적 경우를 대단히 잘합니다. 그래서 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큰 기업에서. 주로 공무원, 대기업 이렇게 크게 움직이죠. 여자 명주의 관격이다. 그럼 남자들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박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조건일 때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관이 용신이다. 관격이나 관용신이나 똑같이 둘 다 같이 강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관의 용신자들은 그 습성을 가지고 이용해서 활용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격자들은 그 습성을 가지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즉 관은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이 좀 삐뚤게 행동하는 걸 잘 볼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봐줄까요? 아니면 못 참고 자기가 한마디 할까요? 예,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넥타이 삐뚤어서 못 쫓다 이렇게 해줘. 자기 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관이 내뱉는 말은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상당히 딱딱합니다. 듣기에 막 그냥 신경이 거슬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관용신자가 딱 이렇게 똑바로 안 해라고 말을 해주면은 기분이 나쁘면서 사람들이 잘 들어요. 뒷말이 별로 적습니다. 그런데 관격자가 한마디 딱 던지면 그 말을 꼭 반박을 하고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격과 용의 차이는 독과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짜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진짜 공무원 하면 관격이나 관용신이 겉으로 볼 때는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운동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다 관용신자가 진짜고 관격자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관에 관계된 것만, 다른 것도 별도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격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용신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10가지 중에 한 가지 특성, 5가지 중에 한 가지 특성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관이 용신인 여성은, 관이 용신이면 조직과 이런 틀에 적용을 잘한다니까 집에서도 훌륭한 어떤 신랑의 어떤 틀 속에 적용을 잘하니까 상당히 뛰어난 백마를 탄 왕자를 만나는 사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 거고, 관이 격일 때는 은근히 조직 적용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못 견뎌하고 우리 자기가 통제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고 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격자와 관용신자가 둘 다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은 운 좋은 사람이 더 잘하거나 더 힘이 강한 사람이 잘하는 거죠. 관격용이 그걸 따질 수는 없죠. 그런데 둘이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라면은 관격자는 그 담당 조사자가 옛날에 내가 때렸던 사람 동생이나 왼수 같은 사람이 되고, 관용신자는 아는 사람이 그 담당 조사자한테 보서 관의 혜택을 또 보는 것. 작은 문제만 있어도 관격자들은 관제 구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관용신자는 경찰만 보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하고 오히려 큰 역할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아까 했듯이 대기업 조직과 이런 생활을 오래 한다면 그것은 관용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관격자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용신자는 여자일 때 신랑이 남편이 남자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관격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감추고 싶은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것.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수용신자와 인수격자를 봅시다. 인수용신자, 인수격자 누가 공부 잘하나요? 누가 박사하겠답니까? 박사하겠다고 공부 잘하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수하고 비겁하고 누가 더 공부 잘합니까? 비견하고 겁지하고. 미안하지만 그거는 운 좋은 사람이 공부 더 잘합니다. 왜? 열심히 하면은 인수가 아무리 많아도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현실은. 그러나 똑같은 조건일 때 머리가 빡빡 빨리 돌아가고 빨리 취하는 것은 인수, 당연히 용신이 되죠. 인수용신이. 인수격과 인수용신은 둘 다 머리가 좋습니다. 인수격과 인수용신은. 그리고 둘 다 명예를 존중합니다. 명예를. 자, 관은 뭐를 존중합니까? 관은 권력적인 명예를 존중합니다. 카리스마 권력형 명예. 재성은 실리를 존중합니다. 누군가 재성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는데 명분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후세 사람들이 칭찬할 겁니다. 칭송할 겁니다. 이렇게 설득한다고 그 사람 설득이 먹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은 현실감이 없어.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는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얼마큼 이익을 봅니다라고 얘기할 때 설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설득, 우리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누군가 사주가 인성으로 이루어졌다, 많이. 그럼 인성은 기본적으로 명예를 쫓습니다. 근데 명예를 쫓는데 식상은 이상을 쫓거든요. 식상이나 인성한테 너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백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런 놈 돈만 밝혀. 그래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식상이나 인성한테는, 특히 식상한테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꿈, 네가 좋아하는 이상향, 꿈. 인성한테는 명예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데 똑같은 인성이 되자 인성격과 인성용이 있을 때, 인성격과 인성용 둘 때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데 겉으로 명예를 내세우니까 진짜 명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명예가 아니고 돈인 경우도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 인성격의 재성이 용신이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인성이 제일 강하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명예는 적당하게. 그러나 명예를, 자, 인수가 용신인데와 인수가 격자 차이가 뭐죠? 인수 용신자는 똑같은 조건일 때 학교는 그냥 스무스하게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합니다. 인수 격자는 반드시 재수를 한다든가 학교를 공부를 하다가 웬만하면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졸업장을 안 딴다든가 해서 학력이 좀 낮습니다. 인수 격자는. 머리 좋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인수 격자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공부 많이 안 할지라도 똑같은 조건일 때 학력이 낮습니다. 똑같은 조건일 때예요. 왜?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하면 아무리 격일지라도 더 높게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같은 조건일 때 어떤 대학을 다니다 한 가지, 인수용신자는 어느 대학 들어가 한 번 딱 가서 졸업장을 따지만 인수격자는 다니다가 이상이 안 맞아서 휴학하고 다른 대학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삼수를 하고 이렇게 졸업장을 늦게 따는 현상처럼 이렇게 좀 어렵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수격자들은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가 자, 이번 강의의 주제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아킬레스건은
누군가에게 취약점이죠. 누군가의 취약점, 안 좋은 것. 그럼 뭐가 취약점이 되겠습니까? 바로 격이 취약점인 겁니다. 아킬레스 건의 유래가 뭡니까? 아킬레스 힘줄, 정확한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스라고도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하죠. 발 뒤꿈치 힘줄. 여기서 유래가 뭡니까? 저 호메르스의 저기 서양 그리스 신화의 가장 최고 작품이 되는 대서사시 뭐죠? 일리아스라고 하죠. 일리아스. 호메르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킬레스입니다. 누굽니까?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해, 10년 전쟁의 마지막 해를 다룬 게 이거 일리아스죠. 호메르스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 이 두 개가 서양의 기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고대 그리스 역사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죠. 문학 작품 대서사시. 이 일리아스에 나오는 의리와 용맹의 주인공, 그게 바로 아킬레스죠. 의리와 용맹의 장수. 그리스 최고의 용맹한 장군 내지는 의리의 장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참 존경했죠. 대단히 존경하고 항상 이렇게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 헤라클레스하고 아킬레스를 본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가 결국에는 아킬레스가 빠짐으로써 그리스군이 패배를 하다가 아킬레스가 가입됨으로써 다시 이겨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이 아킬레스 누굽니까? 어머니가 테티스라 하죠. 테티스. 바다의 신. 이 테티스라는 바다의 신이 아킬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이라는 죽음의 강, 황천 강이라고 하죠. 저승을 7바퀴 반을 돈다느냐면 죽음의 강에다가, 스틱스 강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불사신을 만드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 이제 거기다 전부 다 잡고서 발 뒤꿈치 잡고서 전부 다 뺐다 하니까 발 뒤꿈치만 죽음의 강에 잠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점, 인간적으로 불사신이 안 되는 취약점이 된 거죠. 그러다 그 유래가 돼가지고 가장 취약점을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 제목에서 제가 이거하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영린지화라겠죠.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 동양의 얘기죠. 동양의 얘기. 동양의 뭡니까? 영린지화. 이거 뭡니까? 영린. 한비자의 세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 한비자는 지금 한비자를 치면 우리 식상 기질에서 뭘까요? 지금 참 동양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동양의 육아와 도가를 전통적으로 친다면은 이 도가의 개념은 노자 장자는 식상의 개념으로서 시작됐다가 치고 육아는 인성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인성의 개념. 그런데 이 육아에서 주로 빠져나온 사람이 이제 맹자하고 순자가 나오죠. 그래서 저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우리는 성선설이니까 성악설입니까? 고자의 성무선악설, 우리 아직 성우이익의 성기호설까지 나오지만 실제 우리는 지금 10가지 패턴, 크게 보면 음양으로 문무로 갈라지기 때문에 성선도 아니고 성악도 아닙니다. 성선일 수도 있고 성악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무선악설이나 성기호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왜? 우리는 사주로서 모든 구분이 지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순자의 개념, 순자는 인간이 타고날 때 이렇게 선하진 않다.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악설이 선하진 않다는 개념, 즉 자기 이기주의적이다는 개념으로서 출발했고 여기서 배웠던 사람이 한비자이죠. 한비자하고 이사, 이 둘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비자하고 이사하고 배워가지고 이들 둘이 내리킨 사상이 뭡니까? 바로 법가라는 사상체가 되죠. 법가. 이 법가의 체계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냉정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 가장 먼저 학문을 이루어진 것은 유가나 도가지만 국가의 통치체제 개념으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것은 이 법가입니다. 법가. 그래서 한비자가 상당히 유명하게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개념이 들어가죠. 법가의 법들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면 팔을 자른다, 변제에 도망가면 허리를 자른다듯이 대단히 강력한 법칙 체계. 최초의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이 법가적인 제도를 대입시켰죠. 그리고 실제 이 한비자가 바로 순자한테 배웠던 개념이지만 결국엔 법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법가로 변했는데 이 법가 체계를 우리가 친다면은 지금 굳이 친다면 실리적이면서 카리스마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양의 관성. 이 법가는 오리지널 양의 관성입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기 실리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유가나 도가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법가는 지나쳐 현실적인데 대신에 너무 야박할 정도의 개념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한비자라는 게 참 재밌는 이유가 뭐냐? 진시황이 뭐라 했습니까? 이 한비자가 쓴 책을 보고 야, 내가 저 사람, 저 책의 저자를 만나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비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역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한비자를 죽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또 진시황입니다. 우린 중요한 의미입니다. 현실은 모순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야, 저거 참 좋아했다가 좀 있으면 아니네, 잘못 봤네. 이 두 가지 다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순이죠. 한비자는 자기의 동문수학했던 그 이사라는 순자의 같은 제자, 동문수학했던 이사에 의해서 그 이사의 모함을 받아서 진시황한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비자가 얘기했던 영린지화 뭡니까? 한비자는 그 예전에 그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군주들에게 가서 등용받아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내지는 내 자신의 어떤 의사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펼칠 것인가의 개념을 철저하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 속에서 나온 게 영린지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은 길들이면 사람이 잘 타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용 턱 밑에 있는 거꾸로 비닐 나 있는 그 비닐을 잘못 건드리면 그 주인을 물어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치명적인 단점, 감추고 싶은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점,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킬레스건이나 이 영린이나 같은 얘기가 들어가죠. 바로 누구나 숨기고 싶은 단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군가가 내 의도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설득하기를 원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적인 말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얻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현상이죠. 우리는 누군가 설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설득해주면서 단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인수격인 사람한테 그 사람의 학력 같은 얘기를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면 아주 치명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한비자가 얘기했던 영린지화가 그겁니다. 군주에게 뭔가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때 진짜 어려운 게 있다. 어려운 것은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뭐 설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군주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명예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야 되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실리를 빗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영린, 즉 단점을 건드리지 감싸지면서 얘기를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바 목적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이걸 유세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영린지화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거 뭔 얘기입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우리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격과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과 용일 때 이 사람이 격을 추구하는지 용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은 뭘 추구하게 돼 있습니까? 아주 극히 중화를 이룬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격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지만 격을 이용해서 용을 추구하게 돼 있고 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인수용신자가 있고 인수격자가 있다면 둘 다 명예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명예의 치명적인 것들을, 명예를 진짜 따르는 것은 인수용신자가 되고 격자는 명예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명예에 대한 자존심을 잘못 건드릴 때는 인수용신자는 차라리 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격자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분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관격인 여자라면 남자나 심표에도 항상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죠. 업이 있죠. 바로 그런 부분이 격인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여자 명주에 식상이 용신인 것과 식상이 격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식상이 용신인 사람은 자녀가 뛰어난 사람이 대부분 있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애를 끼고 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낳았다 치도 그 애가 그 식상 용신자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식상 격자는 업이니까 아기가 나면 그 아기 때문에 일을 관두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임신해서 관두기도 하고 아기 때문에 관두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로 같이 살다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식상 용신자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식상 용신자는 신랑이 없더라도 애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상 격자는 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꺼리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식상 격자한테, 그럼 식상 격은 애기나 아니면 남자일 경우는 부하 직원의 관계라든가 진로나 작품에 대한 어떤 말을 하거나 표출하는 것에 대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찍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영린지화를 당하겠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격과 용의 특성. 바로 격은 단점인 것인 거고, 그 격을 이용해서 용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명심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격과 용이 잘 표가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제 격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저 친구가 제용신인데 둘 다 똑같이 습성이 비슷해서 똑같은데 어떻게 쟤는 흔히 얘기한 킹카만 걸리고 나는 왜 이러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걸 비교한다면 똑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나는 그들하고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의 장점 가지고 딴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부분하고 남들의 장점을 꼭 비교해서 나는 세상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허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누구에게나 나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똑같이 모두 다 신랑 때문에 모두 다 가족 때 아기 때문에 모두 다 돈 때문에 다 교통을 겪지 않습니다. 누구는 돈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누구는 또 뭐가 문제가 없는 게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문제 있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부러워하는 게 바로 현실의 개념인 겁니다.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음과 양이 같지 않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한번 재미있는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자, 똑같이 있는데 이 똑같이 봉급을 이 A라는 회사에서 갑자기 A라는 회사에서 그 봉급을 올려줍니다. 봉급 한 일을 시키면서 봉급을 한 뭐 120% 올려줍니다. 어떻게? 일을 저녁까지 시키면서 2시간 더 시키고 20% 올려줍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볼 때 직원들이 보니까 일단 일을 2시간 더 하는 개념보다 그건 생각 안 들고 봉급이 올려주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데모합니다. 우리도 봉급 올려달라고. 이 실제 2시간 일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봉급 많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합의해서 10%나 20%도 올려줍니다. B 회사를. 그럼 이때 또 A 회사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 회사는 일도 조금 하고 봉급이 많으니까 오히려 실제 봉급은 더 적어 보여도 일에 비해서 많으니까 우리도 올려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서로 허상만 바라보고 뜯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닐까 합니다. 자, 공부하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격과 용의 특성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격이나 용이나 사주에서 강한 건 강한 거기 때문에 습성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격은 가짜, 용은 진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격을 가지고 용을 추구해 가는 것. 격은 업이 되고 바로 영린이 될 수 있겠고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게 격입니다. 용은 바로 장점,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격과 용을 누군가의 격과 용을 정확히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러분 판단이 설 수 있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